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테마가 집, 주택입니다. 집값은 언제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지, 그리고 이것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건 왜 그런 건지 집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숙인의 인문학자,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자주 만나는 노숙인들. 네. 오늘의 테마하고 연결을 지으면 집이 없는 분들. 홈리스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이란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만 잠을 매일매일 자야 되잖아요. 네.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집인데 근본적으로 그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노숙인들이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집하면 떠오르는 게 집보다 이사가 먼저 떠올라요. 하도 많은 이사를 다녀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계속 세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하고 한 20번 정도는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도 얼마 전에 일해서 갖고 주민등록 등본 말고 초본을 떼면 몇 페이지가 나오죠. 쫙 나오거든요. 네, 이사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이 이사 다녔나 이게 지금 네. 그대로 나오죠. 저는 그걸 떼면 지금은 없어진 마포구 대흥동 간유고시원 B025 지하 2호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범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가 이제 주소지가 고시원이 주소지 등록이 이제 됐어요? 고시원에서 지하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주소로 많은 것들을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분가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옥탑방, 다세대 연립주택, 그다음에 뭐 서울시에서 하는 장기 전세 주택 네. 여기도 한 10년 살았고 지금은 또 공공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 공간에서 예. 다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해줄 거 다녔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터 잡고 살아야 뭐 주민자치에 관심이라도 갖는데 2년 지나서 어디로 이사할지 모르다 보니까 정주의식이라는 게 싹 그렇죠. 트지 못하는 그 거죠. 지역에 별로 관심을 안 둔다. 이게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소유 대상은 옛날부터였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좋게만 해서 투자의 대상이 됐던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그건 너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굉장히 맞물려서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좀 짚고 싶은 게요. 좀 번외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에 보면 인류의 그동안 지구상에 한 200만 종의 생명체가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100만 종이 살아남아 있고요. 또 이대한 교수라고 성균관대 생물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8만 종의 생명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800만 참 800만이에요. 800만. 근데 역시 살아남아 있는 생명종은 100만 종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많은 100만 종의 생명체 중에서 자신이 직접 집을 짓고 사는 생명체는 극히 드뭅니다. 새하고 인간 외에는 자신이 직접 집을 짓는 동물이 없어요. 물론 벌이 있고 곤충류가 조금 있고 또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건 있지만 그거는 자연을 이용하는 거지 직접 목재나 이런 걸 옮겨서 직접 건축을 해서 사는 동물은 우리 인간하고 새밖에 없어요. 그 100만 종이나 되는 생명체 중에서. 비버 있잖아요. 비버.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형태는 있는데 동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건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연결되는 동사가 짓다잖아요. 짓다. 그렇죠. 짓다. 집을 짓다로 출발해서 밥을 짓다.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을 하는 걸 짓다라는 동사를 많이 연결시키는데. 옛날에 옷을 짓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옷이나 밥이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단어들은 다 한 글자예요. 옷, 밥, 집, 숨, 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네, 돈.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다 이제 그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거기서 짓다로 연결되는 그 동사화되는 것들이 보면 그 중에 으뜸은 제일 중요한 건 집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는 좀 그렇다 치고 직접 자신이 사는 집을 짓고 사는 지구상의 생명체 중 거의 인간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념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의미가 바뀌어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집은 아니고 땅. 네네네. 땅에 대한 어떤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땅을 빼앗는다든지 뭐 이제 사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농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농경 국가에서 토지는 곧 뭐 곡식을 그때 최고의 자산은 땅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땅, 집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문헌을 찾아보면 뭐 고려 시대도 나오고 조선 시대에는 꽤 나오고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내가 미리 사두는 게 나중에 유리하는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브로커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사실상 투기라는 개념이 이제 선명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투기가 있겠지만 그건 결국은 근대 사회에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주택은 부족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땅을 미리 사다 놓으면 나중에 이게 대박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흐름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권력의 크기를 잴 때 주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임금과 얼마나 가깝게 사느냐였거든요. 임금과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 곧 권력의 크기니까. 그렇죠. 한양에 왕이 있으니까 왕 주변에 몰려 살려고 하는 양반들이 많을 거고, 근데 수요는 많은데 주택은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뭐 세를 얻기도 하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일제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에도 이제 투기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조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남산 일대에 집을 100채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걸 세를 줘서 굉장히 폭리를 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양도세 준 거 없었나요? 그 강준만 교수가 쓴 그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강남 개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말죽거리에서 타워팰리스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말죽거리 영화 제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그렇죠. 말죽거리가 지금 양재동이에요. 그렇죠. 양재동이 거기에 역참이 있던 곳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어느 지역에 역참이 들어선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역참 주변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일종의 투자죠. 그런 역세권의 원조군요. 맞습니다. 역세권, 역참권. 네, 우리가 어딜 길을 갈 때 한참 걸어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역과 역 사이를 걸어왔다. 역과 역 사이가 보통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차역이 아니고 역참. 참자가 그 역참의 그 참자예요? 한참 걸렸다 이 얘기는 역과 역 사이를 왔다는 얘기고 뭐 역사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역참 제도를 잘 활용한 거예요. 40km마다 한 번씩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기마병들이 그 힘이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말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운용을 해서 그 역참제도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해서 원대한 몽골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원용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조치원, 사리원, 원이 있잖아요. 원은 역참에 있는 그 숙박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참에는 반드시 숙박시설이 끼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수요가 몰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역시 역세권은 전통적으로 비쌌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죽거리 같은 데는 한양에서 출발해서 지방을 내려갈 때 거기서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 그렇죠. 그다음 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 또는 인조가 피난을 가면서 말 위에서 죽을 먹었다. 그래서 말죽거리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역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세권, 초역세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경을 한번 갔는데 문경 드라마 세트장 있잖아요. 그 근처에 보면 옛날 역참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남아 있어요. 지금 주추들 이런 것들 아주 있더라고요. 네. 그 좀만 가니까 그 주막이 지금도 운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약간 바꾼 거고 옛날 그 주막
터였다고 뭐 그렇죠. 주막, 숙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역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기반인 거죠. 문경이라는 게 문경세제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그때 한양 갈 때 그 길이잖아요. 넘어가는 그게. 길이죠. 그래서 역참이 거기에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투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미리 공무원한테 하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 거죠. 야 네. 어디에 역 생기는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중요한 네.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선 시대도 보면 저도 어디서 얼핏 봤는데 양반이 네. 이제 관직을 얻고 나서 네. 한양에서 새빵살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바로 집을 얻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 한양의 주택 수요의 또 주범 중에 하나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 돈이 없은 그렇지, 경우는 그렇지. 주막에서 그냥 지내기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교통이 편리하니까 내일 시험이다 하루 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걸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에서 출발하면 6개월 전에 출발해요. 한양에 한 3개월 전에 도착해서 그 속에 생활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보자마자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6개월 내지 1년은 그냥 한양에 산다고 보면 돼요. 야,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단기 임대의 원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제 집안의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한 주막에서 사는 요즘 말로 하면 여인숙 같은 개념에서 사는 데도 있고 아예 독채로 집을 얻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인척 관계로 뭐 외척이라든가 이쪽 사람들 집에 더부살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방이라는 개념이 외부 손님만 오는 게 아니라 친척 중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런 개념이기도 했다 그래요. 약간은 그건 새 의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건 좀 어쨌든. 다르겠다. 네네. 예. 한양이 수요가 몰렸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죠. 그렇지까요. 근데 또 이제 주택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떠올리고 아파트를 떠올리면 당연히 분양제도를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분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하나의 업자가 건설업자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주택을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매각을 해 들어가는 이걸 이제 분양이라고 본다면 일단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습니다. 내가 살 집을 올리는 것을 분양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짓는 거고 거기에 뭐 목수를 동원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건 분양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분양의 개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 몇십 채 몇백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대규모로 짓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분양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한 집 한 채 줘서 살 때는 뭐 분양 그런 게 없죠. 내가 땅 사서 그 위에다 건축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분양 개념인데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분양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연구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발레리 줄레조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예요. 프랑스 지리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 1993년도에 와서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겠다라고 동료들한테 얘기했더니 프랑스의 동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의 빈곤 문제를 다루려고 하냐.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연구하겠다는 건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상층부를 연구하겠다는 건데 외국은 아파트가 원래 서민주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대 또는 그렁똥 성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데들은 거의 슬럼화돼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베르들, 북아프리카 식민지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파트니까 그 발레리 줄레조가 한국에 가서 아파트를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고등사범학교 출신들이 너 왜 한국에 가서 하필이면 빈곤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대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파트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돼서 분양이 됐던 초기에는 원래 아파트가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서민 아파트. 그러니까 최초의 아파트가요. 1956년도에 중앙 아파트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1962년도에 마포 아파트가 있었는데 마포 아파트 유명하죠. 근데 사실은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도에 지어진 종암 아파트랍니다. 종암. 종암동. 고대 뒤쪽. 고려대 있는 네, 고대 뒤쪽이 종암동. 거기에 이제 3개 동에 150가구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이유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최초로 이제 3개의 동이 들어섰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종암 아파트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강남 개발과 연결이 돼 있죠. 1960년대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유한마담들이랑 같이 해가 강남에 있는 일대의 땅을 다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건설회사에다가 불화를 주면서 거기 이제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유엔과 제3한강유가 나오고 이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북에 있었던 뭐 명동, 종로 이런 무교동 이런 상권이 다 강남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욕망의 불덩어리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결국은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옛날에 네네. 국가가 토공과 주공을 그러니까 하면서 거기서 직접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분양도 사실은 국가가 통제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왜냐 분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리 돈을 받아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그러면 은행은 또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현금의 순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돈을 확보하지 않고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건설사 세상에 입장에서. 그런 상품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정부 문제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주거를 확보해주는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죠. 먼저 돈을 거둘 수 있게 짓기 전에. 그렇죠. 이게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물건값을 먼저 받아놓고 그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이런 특혜를 통해서 사실 뭐 지금 알고 있는 대기업 뭐 H기업 같은 데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뭐 압구정동 그 아파트 하면 뭐 호가가 지금 100억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그래서 독특하게도 프랑스의 그렁텅성블이나 시대하고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상층부들 그러니까 욕망이 어떤 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사는 곳, 부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 그래서 서구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서구는 그 개인주택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땅이 넓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주거 비율이 10%, 2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이 그렇죠.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 복덕방이잖아요. 복과 덕이 흐르는 방이에요. 아 지금 정말 낯선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들어가 보면 막 자본의 그 탐욕이 막 지도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도 막 무섭거든요. 여기 개발된다, 저기 개발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늘어나기 전에는 뭐 그때도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때는 괜찮아요. 누군가는 욕망을 지녔지만 그게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100명 중에 한두 명을 빼고는 다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도 늘어났지만 신규 건설되는 주택 중에 80% 이상이 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면 90% 이상이 다 아파트에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집에 관한 정체성 자체가 우리 집은 좀 올라야 되는데 욕망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죠. 결국 이제 집,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 투자, 투기 그 대상이 된 뭐 첫 번째는 역시 희소성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아파트 문화가 이제 다수가 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의 인심 이런 거 동네 문화 이런 게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거 문화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마당이 없어진 거예요.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야기가 살아나는 공간이고 교류하는 공간인데 새빵 사는 총각하고 주인집 딸하고 뭐 연분도 내기도 하고 세수하면서 세숫대 업하고 쨍그랑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우리 아기자기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마당인데 아파트가 이제 성리학과처럼 여러 칸 쳐놓고 그냥 마당 없는 집들을 양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고 한 아파트 살면서도 방문 딱 닫고 들어가면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거의 대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살벌한 문화, 어떤 애틋함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잠만 자는 방. 임대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새 방을 주는 거죠. 네, 예. 저도 그 시절 살았었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딱 보이는 가장 작은 방. 그래서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방. 문간방.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문간방. 그러니까 그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빌라 이런 건 그래도 독립돼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임대라고 새방이라고 하는 게 딸려 있는 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최근에 이게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주택 문제가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한 40년 사이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옛날에 한 25%, 27% 하다가 한 40년 사이에 지금 50%를 넘는 수준이 되었으니까. 결국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 네, 거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일이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테마 시사 오늘의 테마는 집 주택인데요. 최준영 이사장, 오찬호 작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좀 약간 각을 틀어가지고 좀 다른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 주택 문제하면 가장 심각하게 와닿는 세대가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어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으면 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꿈도 못 꾸는, 결국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기는 게 주택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굉장히 이제 삶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주택 문제라는 것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심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곳곳에 공인중개소 사무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집값이라는 것은 내가 길을 다니면서 보는 가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 집 장만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지고 뭐 그러면 뭐 공공분양이 있대. 근데 공공분양도 비싸요. 집값 전체가 비싸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꿈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장만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가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는 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어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을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삶이 비참해지면서 내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사회학과 누가 가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원에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은 막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누가 하는데.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내가 어제까지는 그래도 집은 없지만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다른 것을 통해서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삶의 전체에 대한 체념 이런 정서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런 체념의 정서가 생겨도 사회적 문제인데 젊은 세대일 때부터 이 사회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된 게 결혼 기피로 연결이 되고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는 사실은 여기까지 쭉 영향을 3포, 미치는. 4포, 7포까지 간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택 문제가 세대 간 어떤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또 한 가지는 세대 내 격차도 만들어내는 주범이 주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집값이 막 갑자기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폭등에 미리 올라탄 사람은 집으로 돈을 벌고 그래도 이거 투기 아니야 나 못해라고 했던 사람 간에 어떤 같은 세대 안에 있는데 확 생활 어떤 자산의 어떤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리는 그때 그게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386 세대가 사실은 그때 청년 세대일 때 30대일 때 여기서 결국은 세대 내 격차가 벌어진 또 주된 원인이 주택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이 없었을 때는 어찌됐건 집값이 좀 떨어지길 바라죠. 근데 집을 갖게 되는 순간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집이 좀 올랐으면 오를 걸 기대하고 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주택 가격에 대해 바라보는 정반대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주요한 것들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이분들이 다 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집값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겉으로는 대통령 명령하고 뭐 자기 업무상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버블세븐 지역을 집값 잡아야 되지? 왜 강남 집값을 왜 잡아야 되지? 왜 나는 강남에 집이 있는데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주택 정책을 입안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책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죠. 아주 그러한 내면적인 이유들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제 집을 가졌다고 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을 본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는 좀 그렇죠. 크다라고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집을 가진다라는 게 1억을 모아서 2억을 빌려서 3억짜리 집을 사서 그 집이 6억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와 투기가 구별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내가 오를 거에 투자를 하는 건데 투기라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2억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샀는데 그 옆에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긴대.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1억 가진 사람이 2억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면 왜 저 건물이 여기 생겨? 왜 장애인 학교가 여기 생겨? 이런 식의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 가진 사람이 2억 빌려서 3억 주택 사는 거는 사실상 지금 집을 구입하는 사람 중에 소수고 패턴이죠. 지금은 1억 가진 사람이 한 7억을 빌려가지고 8억짜리 집을 사서 16억이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차별과 혐오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보시면 주택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빌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건 뭐 뉴스도 많이 듣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일반 분양이냐 임대주택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같은 빌라인데 내가 3층에 사느냐 반지하에 사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 주택 양극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정과 또 그래서 그걸 규정당하는 사람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안타까운 기사를 저는 한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분양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에 놀이터에 와서 노는 걸 신고를 해서 그 관리인이 가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를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나가면 10분 만에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뺑 돌아서 학교를 가야 돼서 한 3-40분 이상 걸려서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외향은 똑같은데 그게 분양이냐 임대냐에 따라서 서로 이게 계층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은 나하고 달라. 애들조차도 차별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엊그저께 본 SNS 본 기사 중에서 헛웃음이 나오게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례 다 적용받고 또 신생아 특례 다 적용받고 해서 아파트를 드디어 분양받았는데 대출 규제가 6억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 바람에 그 아파트를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제목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비판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18억짜리예요. 근데 왜 6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냐 이거거든요. 한 12억, 13억 정도 대출을 해줘야 자기가 가진 돈과 합쳐서 18억짜리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혼부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대출을 10억, 15억을 끼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왕창 대출을 받아서 10몇 억을 대출 받아 들어간 다음에 1, 2년 후에 그 18억이었던 게 25억이 되고 30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팔고 나면 대출금 갚고도 자기가 불로소득이 5억, 10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때부터 신혼기 때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집을 내가 불로소득을 왕창 올릴 수 있는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사를 양산해는 언론들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생각을 이거 아니면 돈을 못 벌어 한국 사회에서는 나 너무 속물 같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렇게 혼자 사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일종의 부동산 상식이 되니까 주변에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다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요지경이 대단히 많은데 되게 재밌는 게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캐슬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목동이 아닌데 목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신촌에 어떤 신촌 뭐시기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신촌보다 마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용성. 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것이 이제 공공주택.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휴먼시아라는 말에 대한 비하가 있으니까 LH에서 90억을 들여가지고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이제 이름 짓고 홍보하는데 90억이 들었는데 지금 안단테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안단테 이름으로 검색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그 분양사 건설사의 그 네이밍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왜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서 그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쇼츠가 하나 떴는데 그게 뭐냐면 꼬마하고 아빠가 대화를 나눠요. 아빠가 뭐라고요? 아빠 차가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현대 땡땡땡이야. 그랬더니 내 친구 차는 벤츠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0.5초 약간 묵음일 때 벤츠가 좋아. 그러니까 꼬마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집은 못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아빠의 대답이 뭐냐면 근데 친구한테 그 벤츠가 전기차인지 물어봐. 아빠 차는 전기차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인지 물어봐라고 하는 대목에서 빵 터졌어요. 말 그대로 웃프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딱 느꼈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꺼내냐면 옛날에 그런 게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분양 아파트냐 임대 아파트냐 말고도 같은 분양 아파트인데 니네 집 평수가 몇 평이냐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그게 대화가 되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막 이렇게 갈랐다는 이건 좀 꽤 오래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정체를 규정해 들어가는 것에 어떤 징표가 집이 되어 버리는 이 현상. 이게 지금 미치는 폐해가 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거죠. 모 중학생이 밝힌 얘기인데요. 중3이 되어서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진학 상담을 하는데 너 어디 갈래? 그래서 저 특목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니네 아파트 몇 평인데? 그거부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일렀고 그 엄마가 제 수강생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해줘서 참 진짜 한심하다. 재밌는 게 많죠. 네. 화성시 동탄동에 사는 사람이 동탄은 화성이 아니에요. 그러고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사람이 수지와 용인은 다르죠. 그러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사람이 송도가 인천하고 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별을 하려고 하는 정서가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직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급인데 혹시 나를 조금 아래로 보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방어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말들이 나오는 그래서 뭐 책도 나왔잖아요. 부동산 계급 사회라고 해서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이제 청년 세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에서의 차익을 실현하는 이거는 이제 불로소득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오히려 성과로 어떤 자랑이 되는 이 세태가 결국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자수성가한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 문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제 삶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초등학생용의 책을 하나 예전에 집필을 했는데 제목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 현대 사회에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뜻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조금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 정말 싫어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임대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책이다라면서 아니 근데 책의 목적이 그거예요. 노동이란 제목인데 이미 지금은 그런 시대의 임계점을 넘어선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상 조금 상식적인 토론으로 나아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부러워서 그러냐. 너 질투하냐? 너 집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쟁을 하니까 정말 진흙탕 싸움이죠. 세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도 이제 개념을 참 투자라고 불러야 되느냐 투기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다른 코너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가끔 보다가 참 기가 차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뭐냐면 연예인이 어디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몇 배로 튀겨졌다. 라고 해서 투자 성공. 그런 기사 너무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나 이 언론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뭘 알리고 싶은 걸까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건 투자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따라하라는 얘기냐. 그럼 이거는 과연 그럼 투자냐 아니면 투기냐. 근데 이 경계선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요? 최근의 세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그런 걸 비판하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댓글이 기자 네가 부럽냐? 약간 열심히 살아서 보상받는데. 그다음에 이제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상 투자와 투기라는 것은 그 요즘 이제 초품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다음에 뭐 초코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근데 조카도 있어요. 이것이 그냥 지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 초품화 자기 앞에 있는 아파트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만 와야 된다라고 실제로 정말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가장 힘든 민원이거든요. 그거 왜 넣겠습니까? 누가 여기 집 보러 올 때 이 초등학교는요 이 아파트 아이들만 다녀요. 저 건너편에 걔들 안 와요. 집값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올리려고 하는 거죠. 초코화라는 얘기는 오늘 오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초품화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우리 지금 뭐 정부에서도 현재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그 투기를 근절하자, 아파트 값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꼭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부동산 업계 사람도 아니고 이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건 뭐 없는데 혼자 감각적으로 생각해 본 게 왜 민주정부 때마다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지금 이어서 이제 지금 대통령 때까지 이렇게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급상승을 할까. 오히려 보수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집값이 떨어져 갖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출받아 집 좀 사라고 정부에서 막 권유할 정도로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돈이 많아지는 순간 또 보수화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정부의 정책에 별로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거기에 협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정책 자금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생산적 금융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식시장에 넣는 기업 활동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쟁여놓는 거죠. 토지로. 아니면 금고에 현찰로 넣는. 옛날에 어떤 대기업 그룹 회장 같은 경우 벽을 허물었더니 거기에 그 만원, 그때 당시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몇백억을 벽 사이에다 집어넣고 있었다. 거의 패전이에요. 돈을 썩히다 하시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썩힐 망정 수익률이 생겨도 주식 투자 안 하겠고 생산적 금융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부동산에 쟁여놓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반감도 심리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통계를 보면 개인들의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기업들도 그렇다 그래요. 기업들도 생산활동을 직접 하는 기업도 기업 자산의 거의 반수를 거의 부동산에 쟁여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임대사업자가 5위 안에 요즘은 든다고 할 정도인데 건물주.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민주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마련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을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마련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출이 막혔어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요.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자체가 이미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 지점에서 좀 더 정책은 만들어졌지만 좀 더 섬세하고 공격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아파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따온 건데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은 아파트를 1인칭으로 해서 서술이에요. 아파트.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담론의 가상 세계에서는 항상 패배하지만 물질의 현실 세계에서는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떤 기득권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쳐도 이게 쉽게 조절되지 않는구나. 좀 더 정교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반성문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민주정부 때의 가격 인상 갖고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사실 또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희한하게 세계 경제의 어떤 사이클하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권 교체 주기하고 이상하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나라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계 경제 자체가 유동성이 확 늘어나면서 거품이 끼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부동산으로 가버리는. 이걸 피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정부의 어떤 정책 브레인의 어떤 특성 이걸 봐서 시장이 심리전에서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람들의 거의 이제 그 고정관념화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약발이 또 안 먹히는 심리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잖아요. 원래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 많이 내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되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다윗의 메시지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골리앗이라 그러면 그래도 다윗을 응원을 해야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 메시지를 어떤 선한 메시지로 과연 보느냐, 부동산을 골리앗처럼 어떤 거대한 거인으로 바라보느냐, 사실상 그렇지 않고 아니 뭐 똘똘한 집 한 채 갖춰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이 나오고 전세 사기라는 비극이 벌어지고 갭 투자라는 것도 정말 재밌는 게 담론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는요. 보수 언론에서도 야 이거 봉이 김선달이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멋진 용어처럼 갭 투자라는 게 아까 그 연예인들 돈 벌었다는 게 다 갭 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서글프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갭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아니 전세 사기를 벌였던 범인이 이 전세 사기를 벌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시킨 뭐라고 마약과도 같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대요. 서류 몇 개 조작해갖고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범죄라는 게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민주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왔던 원인들이 그러니까 집값으로만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정책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 종부세를 만든다든가 뭐 또는 뭐 양도세 늘린다든가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런 중과세를 매긴다든가 이런 세제로 잡으려고만 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제가 두려워갖고 집을 빨리 팔았을 때 그러면 현찰화됐을 때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길을 안 열어줬던 거잖아요. 그동안은. 어디다 써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느끼는 불안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결국 돈의 길을 막아놓고 토끼몰이 하듯이 몰기만 하니까 저항이 거센 거고 어떤 분들은 중과세 맞으면 내가 버티다 보면 정책이 또 바뀔 거고 또 정책을 또 의지가 약했어요. 자꾸 유예를 둬. 뭐 중과세를 1년, 2년, 3년 계속 지금 4년째 유예를 했다가 5월 9일 이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 그리고 정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테러를 열어놓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은 마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도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라든가 예대라든가 또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것들이 비생산적 금융 구조 이걸 생산적 금융구조로 바꾸는 방법은 주식 투자도 물론 주식 투자지만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또는 정책자금 이런 데도 돈을 넣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신뢰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주식이 오르면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넣어놓으면 겨우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월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월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현찰화될 수 있는 것도 가처분 자산이 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엄중한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웃으면서 하잖아요.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다고. 이거 일도 아니라고 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수단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정책 얘기로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갑자기 합작 논란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토지공 개념으로 뛰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당 인사가 토지공 개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빨간 정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뭐 원칙적으로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공유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막 점핑을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김일성이가 했던 방식으로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어떤 소유라든가 이런 과정에 공적인 개념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토지 국유화로 잘못 네, 이해하는 경우가 이해하는 많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토지공 개념을 정권적 차원에서 처음 꺼내고 도입하려고 했던 게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빨간 정책인 것처럼 규정을 하길래 뭐 이런 생각 좀 87년 들었는데. 헌법은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데 그게 경제적 영향으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삶, 그다음에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참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는 건 그런 문제인 것 좀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